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인터넷 윤리 자격증에서 지도사급, 국가공인 지도사급에 해당되는 이론과 실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급을 준비하시면, 지도사 1급을 준비하시면 2급, 3급도 자동으로 다 준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1급 시험 과목과 형식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론 4과목, 실무 4과목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론에서 객관식 10문항, 그리고 실무에서 객관식 4문항씩 16문항, 그리고 주관식 3문항씩 해서 각 과목별 4과목 해서 12문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론과 실무 영역에서 각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문화 강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 윤리의 개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인터넷 윤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인터넷 윤리가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항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도리다, 그리고 행위다, 그리고 도덕적 관계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윤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이 인터넷 윤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요. 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 윤리와 인터넷 윤리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지금과 여기라는 그런 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인터넷 윤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들께서 24시간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범위의 영역까지 다루는 그런 윤리가 바로 인터넷 윤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문화강론의 첫 번째에서 항상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자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해둔 부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들인데요.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 그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 않는 비대면성, 그리고 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탈억제성, 누군가가 나를 억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시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탈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탈억제성입니다. 이런 3가지 특성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역기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특성의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성, 접근성, 개방성, 집단성, 공유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접근성이나 개방성, 공유성 이런 내용들은 웹 2.0의 특성으로서 정의된 그런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웹 2.0, 웹이라는 단어에다가 마치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2.0 이렇게 버전명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웹이 예전에는 어떤 미디어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 자료를 오가게 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웹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의 기반으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 플랫폼이 되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웹 2.0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웹 2.0의 특성 하면 플랫폼으로서의 웹,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왜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만들어졌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웹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웹 2.0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성들, 웹 2.0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4가지 특성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한마디로 했을 때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지성, 나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지성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집단지성, 집단의 지혜인데요.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의 특성들, 또 웹의 변화들, 이런 내용들이 문화 강론에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정보 공급자와 정보 수용자의 개념 변화가 이 문화 강론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공급자이면서 수용자입니다. 원래는 웹 2.0 시대 이전에는 보통 정보 수용자로서 정보를 누군가가 주면, 인터넷에 올려주면 그냥 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급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인터넷 정보 공급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생산자, 정보 제공자, 정보 관리자, 이렇게 정보 공급자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즉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정보 생산자라고 합니다. 게임이나 모바일 앱 개발자, 이런 분들이 바로 정보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들은 이 정보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 그런 곳들이 바로 정보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종 콘텐츠들을 배포하고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는 포털 사업자가 바로 이 정보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스토어도 정보 제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자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정보를 모아두는 서버, 그리고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그 시스템들을 잘 관리하고 콘텐츠들을 잘 관리하고 유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기관들이 바로 정보 관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콘텐츠의 유통을 위해서 서버와 통신망을 관리한다. 그래서 보통은 호스팅 업체나 ISP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한 게 중요하냐면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분야가 있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인터넷 윤리의 범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윤리적인 책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관한 그런 내용들, 정보 생산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보 생산자는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잘 알아두어야 되는가, 정보 제공자들은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정보 생산자는 만약에 내가 모바일 앱이나 게임 개발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베끼면 안 되겠죠? 저작권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웹툰 작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웹툰의 내용을 가져와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정보 생산자가 지켜야 할 그런 윤리가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 수용자들이 볼 때 여기서 불법 정보가 없는지, 청소년 유해 정보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사람이 바로 정보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리자들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서버 해킹,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보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런 경계의 모호함 속에서도 이 정보 공급자의 분류, 세 가지 분류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경제활동이 시험에 또 반드시 나오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통계 자료에 보셨을 때 인터넷 경제활동,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것을 통계 데이터로 보셨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경제활동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으면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문화 강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 안전 보장 제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에스코로라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먼저, 중간 사업자에게 예치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안전하게 받은 다음에 판매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결제대금 예치제도, 이런 것들과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채무에 대해서 지급은 정말 제대로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들, 회사가 이런 계약들을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경제활동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법, 아이핀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도 이 경제활동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핀테크 문제, 이런 것들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SNS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SNS를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국외에서 국외에 서버가 있는 SNS일 경우에 청소년 유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즉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들구나, 그런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또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화 강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가 문화 강론에 반드시 나옵니다. 왜 반드시 나오냐면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AI와 더불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단어인데요. 신기술에 관한 이슈이고 여기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관식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오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비오드는 자신의 기기를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는 비요트라고도 부릅니다. BYOT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의 기기, 나의 개인적인 기기를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때 과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 강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의 그런 기기들이 기업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기업 정보 보호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비오드란 단어도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기능 부분인데요. 역기능에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중독, 과의존입니다. 요즘에는 중독, 과의존 이 두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인터넷 중독 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온 건데요. 인터넷 중독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 신체적인,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법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 시험에 역기능 강론 부분에서 중독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기능 부분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 안에 이미 저작자의 인격권,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재산권, 그리고 저작자 옆에 인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인접권,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BTS의 노래를 틀어놓고 막 안무를 춰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다, SNS에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반 자체를 새롭게 녹음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이거 저작권 위반이야 하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작자 스스로,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 가수나 실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저작권 위반이에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접돼 있는 방송과 관련된 분들도 이건 저작권 위반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의 유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작권 했을 때 이 큰 세 가지의 범위가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비용에 관한 문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문제인 재산권은 또 이렇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너무나 세분화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위반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역기능 부분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열어준 그런 자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뭐 인사 동정 이런 것들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정도까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법률 이런 것들 국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우리나라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책도 여러분들 내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그렇게 언급하는데요. 그런 것들, 뭐 판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해서 새롭게 짜집기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역기능 강론의 저작권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기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인데요. 불법 정보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정보인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에 보면 이렇게 1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음란한 전기통신,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배하는 것들을 불법 정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내용이 엮이는 강론에 나오고 있고요. 청소년 유해 정보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가? 청소년 유해 정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정보라고 합니다. 앞에 불법 정보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유해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그리고 유해 정보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역기능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너무나 많이 인터넷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댓글에서 많이 보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전 인터넷에서 유명한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제가 저인지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익명성을 가지고 그냥 그 아이디로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이 혹시 제가 한 게 명예훼손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한 게 모욕죄는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나름 저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좀 뭔가 늘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사이버 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엮이는 강론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요. 반드시 명예가 되는 주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비방할 목적, 그리고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내용이 알려지도록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든 허위 사실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 명예의 주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그거는 진짜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짜라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적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욕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들을 했다. 그러면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인데 모욕죄를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은 판결이 제대로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지도사에서 사이버 폭력의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사이버 금융범죄, 피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싱은 보통 낚인다라는 표현을 인터넷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피싱은 내가 속아서 낚이는 것이 바로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모든 정보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 것은 사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속지 않을 일이 바로 피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싱이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그냥 전화를 통해서 하는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 피싱, 그리고 피싱 사이트도 있고요. 문자를 통한 스미싱, 돌잔치에 와주세요. 아니면 결혼식 참석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문자로 오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소액 결제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피싱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싱에서 좀 더 발전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파밍인데요.
파밍은 내가 속는지를 모르고 속게 되는 상황이 바로 파밍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들어간 경우거든요. 피싱 같은 경우는 피싱을 하는 가해자가 가짜 사이트 주소를 불러줬는데 내가 가짜 사이트인지 모르고 내가 타이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 파밍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하이제킹이 돼서, 즉 중간에 가로채기가 돼서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파밍입니다. 그러니까 파밍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만약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전자금융 범죄에서 피싱, 파밍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기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강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가, 정보보호가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보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고요. 하나로만 그 개인이 누군지,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가 결합됐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SNS 할 때 GPS 위치 정보 제발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거 계속 사용하신다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또 등장하고 있는 홍채나 지문, 이런 생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이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 그런 자료로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자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FTA를 통해서도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만큼의 범위를 주고받을지 이런 것들이 다 협약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개인정보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나면 생각보다 내가 개인정보 주체인데 내 개인정보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이트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어느 공간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인터넷 공간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내 개인정보가 수집하는 단계부터 관리되고 어디에 이용되고 언제 파기되는지, 이 단계들에서 일어나는 또 어떤 위반들, 이런 것들이 정보보호 강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개념, 정보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유출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위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보보호인데요. 정보보호의 이 세 가지 목표, 기밀성, 정보의 비밀이 지켜지고 정보가 내가 확인했을 때 바뀌지 않음이 확인되는 무결성, 언제든지 정보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공인 지도사 네 번째 부분이, 이론의 네 번째가 교육 및 상담 이론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 왜 필요해? 왜 인터넷 윤리 배워야 하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 체제 모형이 나오는데요. 인터넷 윤리 지도사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등급이 바로 지도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위한 모델링,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수 체제 모형입니다. 즉 어떤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보고 이런 순서로 교육을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수체제 모형이고요.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실즈와 리치에 의한 에디 모형인데요. 이 에디 모형은 이 첫 글자, 어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이밸류에이션까지 이 첫 글자들을 따서 에디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 에디라는 단어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교수체제 모형 중에서 실즈와 리치가 만들어낸 그런 교수체제 모형은 무엇인가? 그러면 에디 모형,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디 모형에서 제공하는 교육체제의 모형, 이 다섯 단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학습자를 분석하고 학습 환경을 분석하고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만들고 교육안도 만들고 하는 개발, 그리고 교육을 진짜 실행하고 나머지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 단계의 순서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 교육상담 이론의 교수체조의 모형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영유아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배우게 되는 윤리의 단계들이 좀 다릅니다. 물론 성인이 됐다고 해서 도덕적 수준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성인이 되어갈수록 도덕적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성인이 됐을 때 교육은 이런 교육이 좋다, 이런 윤리 교육이 좋다, 그리고 아동기나 유아기 때는 이런 교육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도덕발달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인습 수준이나 인습 수준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전인습이라는 것은 도덕을 제대로 배우기 전 단계의 수준에 해당되는 영유아기들이 보통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또는 칭찬받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한테 윤리교육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또 도덕을 배우고 있는 단계의 인습 수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보통 법과 사회 질서를 지향하는 경향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법 위주로 해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도덕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와 상담이 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활지도,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여러 단계로 지도할 수 있는 단계들, 그중에서도 또 깊이 있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 활동, 이 내용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지도사에서 이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매칭해서 보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담 이론, 여기 첫 번째 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실무 분야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